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이제 군사대국을 선언한 마당이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특히 쿼드 멤버로 함께 나섰음에도 마냥 유사시 쿼드 역할을 할 수는 있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같은 쿼드에 모인 호주의 움직임은 일본을 더욱 더 바짝 긴장하게 한다는데요. 일각에서는 호주가 사실상 쿼드로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대하고 있다는 의견조차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쿼드와는 거리를 뒀습니다만 표면적이며 실질적 지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쿼드 가입국도 아니면서도 그 대접을 받는 한국에 대한 억울함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호주가 한국을 쿼드 멤버로 취급하기 때문인데요. 호주 국방부가 최근 보인 행보에 일본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호주가 오히려 일본을 밀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다는데요. 현재 일본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호주는 한국, 일본은 어떻게 대했나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호주에 지난 2016년에 잠수함을 납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호주의 방산품을 수출하는 게 일본으로서 매우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호주는 방위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잠수함 사업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공고를 내놨습니다. 무려 19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매머드급 입찰권이 나와 방산업체가 술렁인 것입니다. 일본은 매우 자신감이 있었는데 자신들은 해군으로 전 세계 2위급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프랑스와 독일과는 다르게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호주가 일본을 최종 잠수함 사업자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2014년 일본이 무기 수출을 해금하자마자 일본은 호주와 잠수함 공동연구에 들어간 곳입니다. 일본은 자국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해상 자위대를 앞세우고 호주도 일본의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표했고 당시의 호주 에버 총리는 방일시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일본과 잠수함 협력을 논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도 미뤄졌는데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영연방 국가 파이브 아이즈 멤버로 결국 미국, 일본과 함께 쿼드까지 결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도 결을 같이 하는 국가로 더할 나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복수의 언론에서는 호주와 잠수함 12대의 건조 사업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해당 사업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호주가 일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는 일본 정부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는 일본 방위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유량이었습니다. 일본은 6.25 전쟁의 군수물자 보급으로 인해서 당시 피폐한 국가가 즉시 회복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는데요. 그때 번 돈으로 10년 뒤 신칸센을 개통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방산을 통해서 다시 국가를 부흥시킨다고 믿는 것도 이상할 게 없었으며 호주의 거대 잠수함 수출 프로젝트는 방위성 외무성 총리관저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일면 조선 사업에서 밀려나간 억울함을 만회하리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국가 보조금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는데 이제 잠수함 원조로 돌아서게 되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조선업의 실패를 메울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어차피 조선업계는 한국과 중국이 가격 경쟁으로 제살깎기를 하고 큰 재미도 못 보는 상황이었으며 그렇다고 조선업을 완전히 버리기는 아까운데 마침 해양 방산업의 기회가 생겨 더욱 환호한 것입니다. 호주 매체도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지원까지 한 일본의 미쓰비시 가와사키 중공업 컨소시엄이 매우 유력한 후보라고 보도했고 일각에서는 사전에 이미 호주와 얘기가 끝났다는 이야기까지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버 총리는 명백한 친일 성향 총리로 아베 총리와 매우 끈끈한 관계까지 보였기 때문이고 미국의 오바마는 아베와 최고의 관계를 보이며 호주에 적극 일본을 추천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총리 관저에선 최악의 경우 일본이 기술이 약간 밀릴지라도 외교에서 압승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번 수주를 따내지 못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95% 이상 확신하던 일본의 잠수함 사업에 불안이 들이우기 시작했는데 에버 총리가 당내 쿠데타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축출되고 시룡파 텀블 총리가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 정부의 기류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텀블 총리 역시 일본 방위성과 순조로운 대화를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텀블 총리는 실용파 출신으로 그를 지지하는 조선소 업체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잠수함을 직수입하기보다는 호주의 기술 이전을 해 현지 생산을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 것이었고, 또한 국가에서 업체를 반드시 경쟁을 통해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것도 받아들여진 것이죠. 결국 텀블 총리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는 발표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잠수함 건조 사업의 내용은 호주의 철강 노동자들이 호주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힘주어 말했고, 그는 일본 등이 입찰한 이번 사업이 성사가 되면 호주에 2,800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업엔 잠수함 기술이 발달한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었으며 크게 변경된 사안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텀블 총리의 입에서는 일본이 아닌 프랑스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버렸습니다. 텀블 총리는 기술진과 검토 끝에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 군 전문가들은 일본 소류 잠수함은 호주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특히 호주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남하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는데, 일본 소류급은 먼 바다까지 나가기 부적합하죠. 이처럼 일본도 국제사회의 철저한 자국 중심 안보주의에 따라 고배를 마셨던 과거가 있는데, 최근 호주가 한국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서 일본도 일단은 내심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호주는 한국 K9 자주포를 들여오려다 2012년 국방비 삭감의 이유로 취소했으며, 호주는 한국과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발주를 역시 호주 현지 생산 방식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호주 총리가 바뀌면서 일각에서는 레드백 장갑차도 불안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실제 현지에서는 450대가량 생산될 장갑차가 약 350대로 축소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호주 정부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재정을 늘리기 위해 장갑차 재정을 축소한다 했고, 피터 더튼 국방장관도 상반기에 확정 지을 하나 디펜스 장갑차 발주 계획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역시나 호주는 어렵다, 한국도 피하기 어려웠다 라면서 한국의 장갑차 사업이 일본과 같은 모양새로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호주는 다시 한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 놀라게 되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의 전격 K2 전차 1000대와 K9 690대 주문을 마친 것입니다. 현지 생산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되는 이 건은 호주와 다름이 없으나 폴란드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사태를 국경 넘는 것을 보면서 당장 국방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폴란드도 오래전부터 국방 재정을 누적하면서 전 군의 현대화를 지향하기는 했습니다. 막상 위기가 닥치니 물량을 공급할 국가를 급히 찾았고 한국만 있다는 결론이 난 것이죠. 이러한 국면은 호주에 또 다른 자극이 되었는데, 굼뜬 행동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호주와의 각종 기술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선택되었습니다. 레드백은 호주의 사막에도 적합하며 각종 전략 전술을 기동하기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므로 일본의 외교로 잠수함 수를 따내려고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실력의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피일 호주가 미루다가 만약 중국이 군사행동을 가져가면 문제가 될 것인데, 실제 미 정보기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의 세력 확장할 수 있다고 분석 중입니다. 이번 우크라 사태에도 보았듯이 막상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을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으로, 애초에 한국과 같이 전쟁 억지력으로 무장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빈틈을 주면 안 되는 정세라는 것이죠. 폴란드는 현재 가장 절실한 상태의 국가인데, 이런 나라가 한국의 K2, K9, FA50에 올인했다는 것은 호주 내각과 국방부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며 한국의 방산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호주의 복수의 군사 매체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 군수 물품을 대고 드리기로 했으며, 한국방위사업청 대표단이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다녀왔고 회담이 이루어졌음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더욱 진작의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폴란드에 발주를 주고 폴란드가 질이 안 좋은 한국 군수 물품을 주문하게 되었다면서 비판하는 다양한 보도가 나간 바 있는데, 막상 호주까지 한국의 방산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면서 국제무대에서 K방산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일본이 손도 못 댄 문제 해결 자원 없는 한국이 이번엔 산유국을 대상으로 자원 공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일부 채널에서는 한국이 놀라운 투자를 결정해 자원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전하는데요. 특히 최근 호주 지방정부가 LNG 수출 규제에 관한 발표를 해서 관련국을 모두 긴장시켰는데, 이때 한국은 호주의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호주 당국의 마음을 눈 녹듯 녹였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번 팬데믹부터 러시아 사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누적된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고 위기에 처한 이웃 국가들을 구하기도 하며 전 세계적인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국은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사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도 증가해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고 있는 국면입니다.